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오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느 방송이든 뭐든 반도체 얘기를 무조건 해야 돼. 네. 오르든 떨어지든. 와, 정말 반도체가 대단합니다. 지난 엊그저께 장 끝났고 NXT에서 사실 막 급락하고 흔들렸잖아요. 그죠? 네. 사실 장중에 조정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조정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네. 근데 뭐 장 끝나고 엄청 요동을 치고 나서 다시 뭐 삼성전자가 치고 가는데요. 네. 반도체는 뭐 좋은 얘기가 많죠. 네. 사실 네. 반도체는 지금 좋은 이슈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중간중간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도체 관세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혹시라도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이슈가 나온 그날에도 반도체는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상당히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반도체는 지금 병목 현상 속에서 반도체가 대만,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한 80에서 90% 되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관련된 질문에서 대답한 부분이 지금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반도체 물가 올라가면 결국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지만 지금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협상의 도구로 미국 투자를 굉장히 좀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고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계속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노무라 증권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서 관세 면제를 위해서 27년부터 30년까지 이미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투자 규모가 삼전은 한 56조 정도 음. 되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6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27년에서 30년까지 100조에서 120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쪽으로의 생산 시설을 좀 옮기는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도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난항을 겪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생산 시설 자체를 미국으로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 투자 자체가 국내에서는 좀 감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나가게 되면 경쟁에서 좀 더 치열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는 지금 미국에서 동일한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구축하는 것 대비해서 투자 비용이 20에서 30% 정도는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메모리를 생산하게 된다면 지금 생산하는 비용보다 최소 40% 정도는 더 늘어나게 된대요. 근데 비용이 늘어가도 이익이 더 늘어나면 괜찮은데 이익은 지금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이익률이 7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으로 반도체가 나가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익률이 한 58%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업황이 좋고 잘 나가고 가격 올리니까 그런 거죠. 그쵸, 그렇죠. 그렇지 네.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단가나 이 생산 비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좀 우려를 이익면에 있어서 우려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세 관련돼서 다른 것보다도 투자 압박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지 않나라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러트닉 사무장관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뜬금없이 반도체에 대해서 또 꺼내 들었는데 뭐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닌 걸로 일단 지나가는데 미국에 대한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TSMC나 하이닉스나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라는 건데 네. 미국 기업으로는 사실 마이크론이 지금 디램 생산하고 있는데 그죠? 그럼 마이크론도 캐파를 늘리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저는 마이크론도 굉장히 좀 우려된다. 물론 제가 우려만 얘기는 하는 네. 게 아니라 이미 좋은 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네. 마이크론과 이제 같은 경쟁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죠. 예. 최근에 대만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 하나를 또 인수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항상 규모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더 약세였는데 이렇게 공장을 인수를 해서 증설하는 게 아니라 인수해서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램 수요 자체를 좀
그러니까 디램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뉴욕에다 1천억 달러 규모의 공장, 반도체 공장을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착공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증설보다는 감산 기조를 세 기업이 모두 가져갔기 때문인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크론이 집중적으로 증설 쪽으로 빠르게 속도를 붙이려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업황의 호황이 짧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려적인 측면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론은 지금 선택과 집중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을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용 반도체 시장을 좀 배제를 하면서 네. 우리는 선택과 집중, 딱 집중할 곳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의 나중에 추후에 점유율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병목 현상이 있고 공급이 타이트하고 가격이 오르고 이제 좋은 이익이 늘고 그죠? 좋은 얘기가 많죠. 훨씬 네. 많은데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미국의 압박 또 자국 회사인 마이크론에 힘을 실어주는 거 이런 경쟁 구도. 그러나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도 보면 뭐 LP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급 결국 치킨 게임하다가 다 사실은 네. 이제 망하기 직전에 서로 이제 공급 줄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삼성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워낙 압도적인 지위여서 그죠. 네.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게 당장 뭐 올해 우리 생각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에 일어날 일 같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세 기업의 증설 투자 규모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현상은 26년에서 7년까지는 뭐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또 어떻게 중간중간 진행될지 모른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7년까지는 이 현상이 지속될 수 있고 또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 네. 뭐 PC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또 애플 아이폰도 그렇고 칩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물건값 자체가 올라간대요. 그만큼 지금 칩 가격에 대한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증설과 감산 사이에서 그동안은 감산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이젠 또 증설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는 2027년까지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부분을 이제 따라 붙었고요, 그죠? 네. 따라 붙기 시작했고 이제 디램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디램 생산 캐파 큰데 삼성전자가 주목받고 있고 메모리 가운데 디램, 랜드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낸드 플래시 쪽도 정말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뭐 조금 또 생산량 감축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죠? 네. 네, 일단 낸드 플래시 시장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체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엔비디아가 이제 출연용으로 넘어가면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감산 기조를 오히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낸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샌디스크가 지속적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낸드에 대한 가격 상승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30%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서버와 모바일 쪽 그리고 PC 쪽에서 다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디램에 대한 가격 호황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SSD 쪽으로도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 원래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요즘 시장에서 더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한데 없는 분들은 또 조금 괴로운 구간이에요. 그죠? 조정 같은 조정이 사실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메모리는 좋아지고 낸드 쪽이 좀 아리까리했는데 낸드 쪽도 이제 좋아진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낸드가 주로 이제 AI 쪽에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앞으로? 네, AI 쪽에 많이 네. 쓰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SSD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용량이 1152TB인데 이제 이 용량 자체가 기존의 블랙엘 대비해서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네.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SSD에 대한 중요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의도를 했었을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 효과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종목 얘기로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는 잘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사실 HBM이 올해도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HBM만 가지고 독주하느냐,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네, 하이닉스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예. 하이닉스는 이제 29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HBM4 쪽으로 공공연한 자리를 잘 잡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신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오늘 나온 소식이긴 한데 지금 구글 TPU 쪽으로 HBM4 삼성이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쪽에, 예.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더 강세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지난 3분기 때도 HBM 점유율 우리가 높았고 이제 앞으로 2026년에 HBM4 쪽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거야라는 이런 자신감과 정확한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우호적인 환경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도 계속 좀 밀어주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금산분리 관련돼서도 아직 좀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이야기들 좀 나와주는지가 SK 하이닉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일단 실적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죠? 하이닉스도 이제 영업이익이 20조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적보다 실적 좋을 건 사실 알고 있다 시장이 그죠? 네. 그거보다도 뭔가 경쟁 업체들과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네. HBM4는 우리가 벌써 만들기 시작했고 너희들 따라오려면 한참 걸릴 거야.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시장이 생각하지 못하는 뭐를 꺼내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주가도 사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먼저 갈지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먼저 갈지 모르는데 확실히 삼성전자가 몸이 조금 더 몸이 가볍다?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주가도 그죠? 네, 요즘에 삼성전자가 좀 가벼운 느낌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로직 다이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아닐까라 생각도 드는데 HBM 공정이 고도화되면 로직 다이를 적용되는 기술 역시 좀 진행이 빠르게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직 다이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 HBM4 전까지만 해도 디램 공정에서 로직 다이가 같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파운드리 공정에서 로직 다이를 이제 제조를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사업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하이닉스는 저희 TSMC라는 거잖아요. 네. 그들은 이제 12나노 공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4나노 공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공정 자체가 숫자가 작을수록 굉장히 최첨단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안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커스텀 HBM 시장 쪽으로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건 HBM4 E 시장부터 커스텀 HBM 시장이 열릴 것인데 여기서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2나노 공정 적용하기 위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전은.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커스텀 HBM 시장이 열렸을 때 2나노 공정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을 삼성전자가 오히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좋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네. 사실은 가격 차로 보면 삼성전자 이제 15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랐는데 20만 원 가려면 4, 5만 원이 남았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100만 원까지 하이닉스도 사실 탄력 붙으면 그죠? 네. 뭔가 이야기 나오면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누가 먼저 갈까요? 저기 결승선이라고 해도 어쨌든 중간 지점에 골에. 예. 사실 원래는 하이닉스가 불이 붙으면 더 셌어요. 엄청 맞아요. 셌는데 네. 요즘에는 좀 발톱을 감추고 있는 네. 건지 일단 좀 약간은 약한 모습이 있는데 29일에 공교롭게 두 기업 모두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예. 3전은 이제 세부 실적이 공개가 될 거고 예. 파운드리에서 만약에 적자폭이 예상보다 많이 줄여졌거나 테슬라와의 협력 구도에 대한 좀 디테일한,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9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칩을 생산해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파운드리와 그리고 디램 시장에 대한 모멘텀 두 개를 다 받아가는 삼성전자가 특히 HBM4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네.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에 한 표를 주고 네. 금산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SK 하이닉스도 좋다. 사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한 것 같습니다. 네. 엄마도 좋고, 네. 아빠도 좋고, 네. 사실 오픈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다 좋은 거고요. 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소부장 쪽은 제가 이제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반도체 좋다. 뭐 이제 주변의 분들이 다 투자하는 분들이니까 개인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업계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대니까 그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오르면 다음 타자는 다음 수는 그분은 이제 뭐 한 3월쯤 얘기하던데 소부장 쪽으로 사실은 용기가 간다. 네. 그렇지 아직은 사실 소부장이 약하잖아요, 그죠? 약하죠. 워낙 투탑이 강하니까 소부장 쪽 전략이나 그 중에서 좋게 보시는 기업 중에 계시세요. 네. 참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종목이기도 한데 소부장의 매력적인 기업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저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세미텍도 같이 보셔도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미반도체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 50%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일단 독점 지위는 맞아요. 물론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이원화 전략, 하나세미텍과 이원화 전략에 대한 부분은 있긴 했지만 한미반도체는 사실 마이크론 쪽으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마이크론이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수혜가 저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TC본더 시장은 2030년까지 한 연평균 13%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우위는 확실하게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가고 있어서 마이크론의 이런 증설에 대한 효과, 거기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엔 한미반도체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동안 그렇죠. 또 떠돌기도 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이크론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반도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하고는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그죠? 네. 사실 갈등이 좀 있으면서 뭐 공장의 직원들을 철수하네 뭐 이러고 그죠? 골이 깊었는데 결국 양사가 뭐 같이 상생해야지 그죠? 죽기로 갈 어쩔 필요는 수가 없어요. 죽기로 갈 필요는 없는 네. 거니까요. 그렇다고 사실은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하나 거는 이제 그러면 끊을게 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역시 기술력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주가도 올랐고요. 네. 마이크론 쪽에도 맞아요. 마이크론 쪽에 많이 납품하고 삼성에 지난번에 급등했던 건 삼성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 시장에서 추론했어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한미 반도체는 뭐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자리 자체는 저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한번 상승 탄력을 네. 강하게 받고 나서 20만 원 찍었네요, 그죠? 네, 20만 원 찍고 네. 나서는 좀 많이 밀렸죠. 밀리고 나서는 살짝 조정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굉장히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꺾인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많이 빠진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테크잉이 이번에 IR을 하고 나서 납품 지연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네. 기대가 좀 있었던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 관련돼서 지금 소부장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증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미뤄지면서 이번에 실적 잘 나올 거야. 그리고 이번엔 납품했을 거야. 근데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추세 자체가 크게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서 이왕이면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미반도체는 지금
지금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한 번은 또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오를 때가 되긴 됐어. 그죠? 이러고 네. 있었는데 오늘 방송하는 날 목요일인데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어요. 그죠? 와, 삼성 SDI가 지금 18% 올라요. 에코프로 10%. 완전히 이런 뭐 대형주들이 그냥 중소형주 같아. 그죠? 툭 네. 치면 현대차 뭐 15% 그죠? 막 야,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특별히 삼성 SDI 쪽으로 관심이 갖는 이유는 로봇 때문입니까? 네, 로봇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아직까지 EV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노출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롭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의 크게 방향성 자체를 이제 더 이상 하락으로 만들지는 않는 재료로 작용을 한 가운데 신성장 동력 로봇이 상당히 강하게 뛰어오른 이유는 최근 현대차 그리고 로봇 부품주들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 근데 시세의 연속성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로봇주들도 이제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맞아요. 타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음 타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배터리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좀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큰 난관을 만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안티오젠 보니 때문에. 그러다 보니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종목들인데 로봇은 너무 많이 올랐고 조정이 나오고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힘든 구간을 겪고 있으면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결국에는 순환매를 통해서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EV 쪽이 원래 메인 사업 부분이긴 하지만 신성장 동력도 명확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 아틀라스 공개를 했는데 배터리 4시간 정도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로봇가 직접 배터리 팩을 바꾸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만약에 아틀라스가 무거운 무게가 있는 거를 들게 되면 배터리 시간이 2시간으로 확 단축이 된대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장의 이제 로봇의 장점이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답이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로봇의 구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무게가 무겁고 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로봇가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위험성도 높다 보니까. 그래서 NCM 계열의 배터리가 최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그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NCM 배터리가 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엔 꽃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예. 오늘 이 뉴스는 쌓여 왔었는데 그 빛을 좀 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언제인 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사실 항상 시장은 다음 단계 생각하거든요. 네. 그죠? 로봇주가 불을 뿜었지 않습니까? 그죠? 불을 뿜었는데 조금 쉬다가 또 뿜어요. 그 다음에 또 뿜느냐? 다른 데로 시장을 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로봇도 배터리가 필요하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쪽이다. 그러면 뭐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그죠? 또 뭐죠? 한농화성 뭐 이런 쪽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시점이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시장이 오르니까 그때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는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 그때 이제 시제품 만들고 막 맞아요. 연구했어요. 근데 네. 그게 역시나 생각하는 게 2차 전지 자동차 넣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이제 그 모델을 넣기 위한 그죠?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면 로봇에서 특별히 휴머노이드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뭐 비중이나 뭐 원가나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로봇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 근데 뭐 시장에선 2에서 한 5% 정도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총 비용 측면에서 이제 이점이 크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라든지 가능하다. 이런 쪽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배터리 관련돼서 방금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이 이야기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갑자기 상한가를 맞아요. 갔어요. 예. 그래서 전고체 원래 그래요. 쭉 하다가 뜬금없이 한번 확 올랐다가 또 막 관심 갖잖아요. 그럼 또 빠져. 맞아요. 한동안 쉬어. 그러다 또 그냥 느닷없이 오르고 과거에는. 요번에 뭐 패턴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네, 항상 그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맞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틀라스가 이번에 너무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도래를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배터리 개발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뭐 IL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를 선보였다라는 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의 재료적인 측면으로 소모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좀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로봇 원가에서 배터리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그리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구동 시간을 늘려야 되고 화재의 위험도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건 전고체 배터리고 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그렇게 먼 시간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삼성 SDI를 주목할 때는 최근에 이제 ESS 쪽으로 네. 해서 ESS의 성장 가능성이 올해 2차 전지 업체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쪽은 어쨌든 LG 엔솔이다. 네. 삼성도 ESS 쪽에 꽤 옛날에 업력도 있고 잘할 것이다 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봇의 전고체 모멘텀이 이제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셀업체 가운데에서는 탑픽이 삼성 SDI냐? 그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고 LG 엔솔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죠? 네. 네. 2차 전지 산업 전체를 또 봐줘야 되니까. LG 엔솔이 뭐 지난번에 뭐 계약 취소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4분기 실적도 이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적자로 전환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합니까?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나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으로 인해서 탄력이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았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추세 자체도 금방 꺾일 수도 있겠지만 네. 다행인 건 ESS가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지금 EV 쪽은 매출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ESS 쪽은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비중은 크진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삼성 SDI에 비해서는 좀 주가 흐름은 부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추세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취소 나오고 주가 당연히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적자 전환하고 나서부터 사실 오르기 시작했어요. LG 엔솔은 오히려, 그렇죠. 네. 오히려 그죠 말씀하신 그 악재가 이제 다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 SDI는 이제 로봇 모멘텀을 했습니다만 ESS 쪽에서 기대감은 어떤데요? ESS 쪽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입찰, ESS 관련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차 입찰 때 삼성 SDI가 70% 정도를 맞아요. 받았고요. 지금 2차도 진행 중인데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아마 SDI가 좀 더 좋은 결과치를 도출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지금 ESS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에서 SDI도 전분기보다 40%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예전에 ESS 하면은 사실 삼성 SDI가 살짝 뒤처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주를 엔솔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조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로봇 할 때는 우리가 또 3원기 얘기했지만 ESS는 지금 이제 LFP인 네. 거죠 전체적으로. 네, 네.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LFP는 독점을 해오고 네.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의 ESS 전용 LFP 라인 가동을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요. 삼성 SDI도 국내에다가 이제 저가형 배터리 시장에 공략하기 위한 LFP 배터리 라인을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는 결국 공급망 재편 속에서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 우리나라의 수혜를 기다리는 쪽이 있는데 LFP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에서 지금은 좀 기지개가 오늘 좀 상당히 약간은 약하긴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네. 드리겠지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히려 LFP ESS 쪽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라인 자체를 변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LFP ESS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SS는 역시 북미 모멘텀입니까? 왜냐하면 북미가 가장 왜냐하면 그 미국이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데 근데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쪽의 포션이나 이런 게 컸었잖아요. 네. 지역별로 좀 ESS 주목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예.
일단 ESS 지금 유럽 시장에서 정책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회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EU 같은 경우에는 역내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승인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확 단축을 해서 6개월 이내로 단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유럽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기 때문에 ESS 관련된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100kW 이하의 소형 ESS는 승인이 아예 면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굉장히 특화가 됐기 때문에 규제 문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SDI가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중국 쪽의 이런 공급망에 대한 좀 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ESS를 채택하는 그런 속도는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유럽 쪽의 규제 변화 또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종목을 봐야 되느냐. 그 전에 사실 또 우리가 뒤에 얘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뭐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뭐 급등 LNF도 나오고 있고 셀업체 가운데서는 그러면 주목할 탑픽 종목을 꼽으라면 지금으로서는 엔솔보다는 SDI입니까? SDI 엔솔도 좋게 보지만 네. SDI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는 네. 이유는 지금 SDI가 이번에 현대의 그 모베드라는 그 제품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플랫폼. 이제 네. 배터리 관련된 협력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삼성 SDI와 현대차와의 그런 배터리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나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 SDI가 오늘 좀 세게 가는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 SDI가 지금 2027년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물론 조금은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3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2027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틀라스에 대한 양산이 2028년이다 보니까 그 전에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양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미국 배터리 기업들이 드론이라든지 첨단 전기 항공기에 대한 개발을 가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쪽의 부품들을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규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삼성 SDI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혼재가 되었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네. 요즘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는 살짝 좀 많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헝가리 공장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지금 승부수를 던졌는데 최대 고객사가 BMW예요. 네. 근데 BMW가 최근에 안타깝게도 CATL과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 삼성 SDI의 이런 입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 전에 각형이라든지 이런 배터리들 대비해서 원통형은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배터리 표준 자체를 이쪽으로 BMW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헝가리 공장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치가 올지에 따라서 유럽 시장 매출 한 40% 정도 갖고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 SDI에는 새로운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를 주목하는 이유들 사실 LG엔솔 얘기는 그동안 뭐 우리가 많이 하긴 했었죠, 그죠? 네. 근데 결국 삼성 SDI가 전고체 얘기는 저는 사실 그래서 전고체를 지금 안 만드는 거야, 못 만드는 거야. 사실 얘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짝했다가 또 계속 가라앉았던 이유가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높으니까 네. 전기차 EV에는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그러면 로봇에는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네. 전고체 쪽에서 근데 실제로 물량이 뭐 나오는지는 잘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 SDI하고의 또 현대차하고의 협력. 네. 그러면 이 삼성 SDI를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실적은
잘 아직 안 나오지 않아요? 삼성 SDI도. 네. 사실 엔솔보다 실적이 좀 더 아쉬웠던 쪽은 그렇죠. SDI였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LNF는 좀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소재 기업들은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키포인트로 보는 건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SDI와 그리고 LG엔솔은 ESS 쪽에 좀 성과는 많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힘을 받고 치고 나갈 것인가와 그리고 소재 기업들도 지금 전고체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2, 3년 내에 그 전고체 관련돼서 우리가 소재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양극재 우리가 좀 만들겠다 뭐 이런 계속해서 소재 기업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소재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고체 쪽으로의 무슨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소재 기업 쪽으로 매기가 갈지 아니면 셀업체가 이대로 승기를 계속 가지고 갈지 이거는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때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고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코멘트가 나온다던가 또 ESS 관련된 시장에서 이번 실적은 참 자신감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네. ESS 관련된 소식들도 숫자뿐만 아니라 기업 단에서 무언가의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엔솔은 이제 최근에 올라간 거, 최근에 하락한 분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네, 뭐 여러 악재들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삼성 SDI는 한 3, 4 사나울 오르면서 완전히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뭐 이 가격 오른 가격보다는 가는 놈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이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예. 그 안에 키 맞추기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1선의 저항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네. 오늘 강한 종목들 보면 LNF,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다 61선을 넘어서서 굉장히 강하게 힘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자체를 오늘 명확하게 돌린 종목들 위주로의 시세가 좀 더 유효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에서의 수급이 확실히 계약 취소 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위축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 회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항 돌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 가격 라인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42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그래도 적어도 나와줘야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G엔솔 기준으로 네, LG 얘기하신 에너지 거죠? 솔루션이요. 네. 네. 그러면 전고체 어쨌든 지금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 배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SDI가 강한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셀사 가운데 삼성 SDI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소재 쪽 가벼운 회사도 있잖아요, 그죠? 레이크 머티리얼스하고 네. 한농화성은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또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의 요 타이밍은 그런 그 소재주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한농화성하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갈 때 되게 잘 가요.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맞아요. 하면 100% 이상의 수익률도 네. 나타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내가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런데 네, 멀리 봤을 때 맞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라고는 좀 고민해 보신다면 셀업체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변동성이 사실 엄청 주죠, 그죠? 아까 네. 말한 것처럼 막 급등해서 막 따라가는 거 막 상한가 한 2방 3방 가도요.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나면 사실은 또 상승폭 다 반납하는 네.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LNF 얘기 조금만 할 거예요. LNF가 사실은 그동안의 탑픽은 사실은 ESS 모멘텀으로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죠? 많은 분들이 LG엔솔과 LNF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죠? 이제 LNF도 사실 계약 취소 얘기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있었고 역시 LNF가 소재주 가운데서는 그죠? 오늘도 보면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엔 다 오르지만 LNF가 제일 셉니다.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어떤 업체를 선호하세요?
네, LNF 최근에 뭐 포스코퓨처엠도 저는 괜찮게 보기는 하는데 이제 리튬 수직 계열화 쪽으로 또 포스코퓨처엠은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와 그리고 지금 포스코퓨처엠은 전고체 소재 이야기를 최근에 던져줬어요. 근데 LNF의 강점은 지금 2개 분기 연속해서 기대치 상회할 수 있는 실적 나올 거다라고 했고 얼마 전에 목표 주가 16만 원이 또 제시가 되었는데 네.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수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리튬 가격이 생각보다 뭐 쇼티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테슬라 계약 취소가 있었지만 이게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숫자로 만약에 이번에 증명을 해주고 또 LFP ESS 쪽으로는 LNF 소재 쪽으로는 또 가장 탑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LNF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 은근히 호재가 나오는데도 계속 61선 밑에서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고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가 쉬니까 그 수급을 쭉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돌파하는 모습이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로봇이 사실 반짝했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월에 강하고 사실은 약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CS 모멘텀으로 오는 거는 그런 테마성이 아니라 그죠. 세상을 바꾸는 AI, 피지컬 AI라는 거잖아요. 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피지컬 AI에 대한 영향력은 꽤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양산의 해로 접어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전 중요하게 보는 건 아틀라스를 통해서 가능성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다라는 거와 플러스적인 요소로 중국이 생각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중국 기업들 중에서 휴머노이드 자체를 다 양산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무려 140개국의 40개 기업이 양산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중국은 더 나아가서 이 민간 기술을 활용해서 군사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걸 보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미국이 절대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을 채택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규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기회적인 요소로 크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로봇주를 바라봤을 땐 기대는 있지만 실적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 이거는 그렇죠. 먼 나라 이야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충족을 시켜주는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주가 뭐 피지컬 AI에 대한 그런 돌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더욱더 커진 산업으로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산업용으로 쓰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뭐 지금도 음식점에 가면 이제 서빙 로봇이 있고 그죠. 뭐 닭 튀기는 로봇, 커피 내려주는 로봇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는 있지만 아직 돈을 못 번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 이제 현대차도 아틀라스를 만들어서 어디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자동차 공정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거에 기대감으로 오른 네. 거잖아요. 그런 것이 올해 그럼 조금 더 확산되는 해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2028년을 양산회로 잡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시간이 소요될 수는 네. 있겠지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외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2026년을 양산회로 잡았어요. 그럼 그들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충족치를 보여주는 기술력과 실제로 투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금 굉장히 머스크,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옵티머스를 바라보면서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고 네. 노동 인구는 점진적으로 부족해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특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로봇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제조 현장에 너무 특화됐고 제조 현장의 움직임 자체를 이렇게 모션 자체 같은 거를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이런 나라이다라는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살려서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협력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로봇주들 안에서 시장에서의 관심도와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적인 부분들은 훨씬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국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AI, 로봇 육성한다 뭐 이런 네. 카드를 되게 많이 꺼내 들잖아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건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AI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성을 했지만 다음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명령 서명한다는 이야기의 재료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여러 가지 호재들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 이번에 뭐 가장 주목받는 건 당연히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들인데요. 현대차에게 조금 더 밀어놓고 그러면 로봇 기존에 이제 현대차를 제외한 로봇, 그죠? 네. 이게 로봇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현대차 그룹주가 먼저 갔었고 이제 그쪽이 워낙 달리니까 좀 쉬운 것 같더니만 기존 로봇주들이 이제 불을 뿜었잖아요, 그죠? 근데 네. 기존 로봇주는 역시 여전히 사실은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죠?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로봇주가 좋은 걸 안다, 그죠?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이제 고민이죠. 로봇주 안에서는 뭐 클로봇, 로보티즈, 한 SPG 정도가 실적이 좀 나왔던 네. 기업이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로봇주가 이제 노란봉투법 이후에 상승세가 시현이 됐고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2026년에 이제 앞으로 옵티머스도 양산될 거고 세계 많은 쪽에서 양산이 될 건데 옵티머스 밸류체인에 이 기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보티즈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금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대. 뭐 이런 글로벌 빅테크에 약간 기대서 가는 역할들의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은 형태를 보였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시세가 나왔을 때는 현대차를 기점으로 해서 뭐 자동차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이제 공정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로봇 부품을 만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실적을 기반을 하고 명확한 밸류체인으로 편입해낸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기대감만으로 가는 건 안 네, 된다는 네. 거고. 그래서 이제는 2라운드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시간적인 부분 2028년에 양산을 하려면 이제 그 전부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자동차에서 좀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선택했던 기업들이라던가 본업의 실적을 깔고 가는 기업들이 이제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 현대차랑 비슷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대기업,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쨌든 삼성전자 아래 있고 또 로보스타, 로보티즈, LG전자 또 산하 안에 있는 그런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로봇주로 너무 수급이 쏠리면서 그죠 급등 양상이 나타나니까 오늘은 좀 조정입니다만 사실은 또 언제 튈지 몰라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 로봇도 기업이 많아졌어요.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상장한 기업도 꽤 많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그럼 결국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대기업 계열에 아까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네. 그리고 그러면 어떤 뭐 SPG 말씀하셨나? 네. 네, 근데 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에 대한 조정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전 여전히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은 좀 보셔야 되는데 요즘 시장에서 보면 액추에이터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SPG도 좋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그룹과 좀 밸류 체인으로 갖고 있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의 라인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력을 갖고 있는 로보티즈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로봇 이야기는 지금은 뭐 돌고 돌아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현대차 빼고 로봇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현대밖에 엮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가 로보틱스의 진심이고 이제 로보틱스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네. 현대차도 근데 사실은 주가 부분에서는 최근에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고 단계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것 예. 같아요.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실적 발표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4분기 실적은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관세 영향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예, 아무래도 발목이 이제 잡히는. 자동차의 숫자가 뭐 제일 많으니까 그죠. 네, 네.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에 글로벌 연간 판매 대수를 좀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하이브리드 차량 쪽에 자신감을 상당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환율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25에서 15로 낮춰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올해 실적에 대한 본업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로봇 관련돼서는 이번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 굉장히 인재들을 자율주행 쪽으로 또 부서 쪽으로 계속해서 영입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율주행에 대한 그러면 자율주행과 로봇 결국엔 피지컬 AI 쪽으로의 굉장히 확장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오늘 3%대 정도 밀려서 하락이 됐는데 지금 약간의 거래량이 좀 실린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목표 주가 80만 원은 오늘 85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KBS 어제 80만 원 나왔어요. 네. 오늘은 80. 서로 경쟁이 요즘 가격 올리기 경쟁이야 그죠? 목표가. 네, 현대차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때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참 일론 머스크가 논란은 많지만 똑똑한 친구이긴 해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자율주행과 함께 뭐 전기차 업체로서 처음에 주고받았지만 전기차는 기본으로 만드는 거고 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죠. 플랫폼과 예를 들면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쫓아가지 않으면 어느 자동차에서라도 사실은 자동차 만들어주는 이 기계 만들어주는 회사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사실은 그 지점에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근데 아직은 사실 현대차는 그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보면 이 미국 기업이나 그죠? 하물며 중국 기업이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처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번 네. CES에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 기술 동행을 하겠다라고 예. 밝히면서 이제 협력 체계를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야기를 했어요. 알파마요. 네, 알파마요. 예.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약간은 빅테크 기업들과 그래도 같이 협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사이즈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런 기업의 대열로 들어갔구나라는 인식들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아쉬운 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워낙 중국이 그동안 뭐 정부에서 너무 밀어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정말 집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고 단기간에 그리고 미국의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CES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구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가격이 정당화되고 주가가 정말 더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현대차가 이제 잘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제부터 본업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어쨌든 본업도 이제 환율 이런 것 때문에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는 사실 현대차가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본업 부분에서도 실적적으로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네, 확실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제네시스가 인기가 좀 많았는데 네. 이번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흥행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24년에 10%였던 이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27년에는 13%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익 체력치 자체가 강화되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외형 성장은 했어요. 이번 4분기 때도 이 영업 이익 쪽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지. 그래서 외형 성장, 몸집은 계속해서 잘 불려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관세 리스크에도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변수가 만약에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200조 원 돌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먹거리도 괜찮은데 본업도 탄탄해지고 이제 관세에 대한 그 무게를 털어냈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시총 3위인데 도요타가 2위잖아요. 네. 도요타와 이제 비교를 해도 뭐 손색이 없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하이브리드 쪽이라던가 패밀리카 쪽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대요. 현대차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현대차에서 기대되는 게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 환원이잖아요. 사실은 대기업 가운데 지배구조가 이제 풀려야 될 몇 기업 가운데 현대차예요, 그죠? 네. 뭐 삼성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고 하나그룹도 요즘 보면 정리 착착 해가고 네. 있잖아요, 그죠? 뭐 아들한테 이렇게 네. 사업 이렇게 해서 둘째 사람 거의 정리가 이제 돼가는 분위기인데 현대차가 사실 아직 지배구조가 정의선 회장 체제로의 그게 이제 확실히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그 자금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네, 썼던 네.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일단 확실히 지금 IPO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음. 중론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네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음. 이제 우리가 상장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음.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큰 부분은 돈이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까지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증자를 하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증자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IPO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수요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고 또 네. 2028년까지 양산에 대한 시계를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IPO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선 회장이 지금 모비스 지분이 0.33% 정도밖에 되지 네.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너무나도 많은 세금들이 나갈 텐데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중론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기업의 그러니까 왜 한국에 상장을 안 하고 그럼 미국에 상장을 하냐. 사실 미국 기업으로 누가 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당연히 미국에 상장해야 가치를 제대로 받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한국에 상장해봐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하려고 그럴 텐데. 그렇죠.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도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규제도 피할 수 있고요. 네, 네.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곳과 우리가 경쟁까지도 하게 되려면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IPO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이 순환 출자에 대한 그 고리를 끊어내면 이 지배 구조 강화가 되고 결국 투명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예측하고 기대하는 거 사실은 기대감이 제일 높은데 기대대로 대부분은 뭐 잘 안 되거나 기대가 실현되면 빠지죠, 그죠? 네. 근데 기대보다 더 충족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사실은 현대차가 뭐 20만 원대에서 기고 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면 달라진다. 맞아요. 그런데 얘가 언제 상장할지 올해 하나 한간에서는 지금 적자니까 그죠? 흑자를 내서 하는 게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설왕설래 했는데 웬걸 CES에서 그죠? 아트라스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이 모멘텀이 이제 강력하게 미리 한 거고 다이내믹스 상장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도 아직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만 여전히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좋게 보실 것이고 그죠? 현대차 플러스 네. 현대차의 그 계열사들 중에서는 지금 얘기한 그런 이슈들을 봤을 때 어디가 더 강력하고 모멘텀이 있느냐? 시장에서는 가장 좀 강력하게 보는 쪽은 글로비스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로봇 쪽으로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로봇 쪽을 맡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CES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크게 이야기 나오는 건 지금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우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직접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현대 글로비스가 한 12%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몸값에 대해서는 30조부터 100조까지 엄청 많이 좀 이렇게 밴드가 크기는 하지만 네. 이
지금 지분에 대한 가치를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한 9조 원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비스는 좀 이런 매력도를 가지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CES에서 이야기가 또 나온 부분이 모비스가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총괄을 담당을 한다. 액추에이터가 지금 로봇 원가의 30-40% 이상을 네. 차지하는데 여기에 총괄을 담당한다라는 게 또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에버도 좀 최근에 좋게 보는데 자율주행 모멘텀 좀 봐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의 담당의 역할을 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버도 매력도는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뭐 말해 뭐해고요. 부품사 가운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쭤볼 때도 그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순서를 정해주세요. 어떤 걸 제일 좋게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오토에버가 사실 제일 강력하게 갔으니까 오토에버, 뭐 모비스, 글로비스 이렇게 분도 있고, 네. 위아가 좋다는 분도 있고, 그죠? 네. 네, 위아는 방산도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또 좋게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의 부품주만 모은 ETF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봇 이야기, 현대차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